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장진우입니다. 네, 오늘 연구실 스터디 에이전트 AI 2주차 코그니티브 아키텍처 개론 파트 1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커리큘럼인데요. 저희가 지난 주차에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 기초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AI 에이전트가 어떤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대해서 좀 내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난 주차에 좀 공부했던 AI 에이전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란 우리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LLM으로 추론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AP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도구로 연동을 해서 작업을 자동화하고, 또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또 실행 계획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적인 지능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이 LLM에 해당하는 모델, 그리고 LLM이 추론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이 툴, 그리고 이 모델과 툴의 상호작용을 조절을 하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그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다음 주 화요일에 부산에서 고객님과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내가 부산에 다녀왔던 스케줄대로 이동, 숙박 일정, 예약 모두 준비를 해줘 라고 AI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에이전트의 이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정보들, 유저가 누구인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또 지시사항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도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먼저 유저는 직장인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부산에서 고객 미팅이 목적이구나, 또 지난달에 다녀온 스케줄대로라고 했으니 지난 출장 기록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는 식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지난달에는 KTX 이동 숙박 포함 일정이었고, 뭐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메모리에도 접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모델이 리즈닝과 플래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모델이 여러 가지 툴을 좀 이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객 미팅 시간이 언제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캘린더에 접근하는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또 KTX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KTX 일정을 찾아보는 함수를 호출한다던가, 또 다음으로 지난달에 유저가 어떤 호텔을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순한 LLM부터 시작해서 에이전트까지 발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초기에 LLM 활용 방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 질문이나 지시를 하면은 LLM은 이제 그에 대한 응답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즉 LLM이 독립적인 개체이기보다는 단순하게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이러한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네, 하지만 LLM의 성능이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우리는 LLM을 더 복잡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위에 그림은 이 셀프 크리틱, 즉 자기 비판이라는 개념인데, 이 LLM이 답변을 생성하고 스스로 그 답변을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셀렉션 인퍼런스라는 개념으로 주어진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선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이 추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초기 LLM과는 다르게 LLM이 단순한 입출력을 넘어서 내부적으로 사고를 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LLM은 이제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내부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넘어서 외부 환경과도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이너 모놀로그라는 개념인데, 에이전트가 환경으로부터 시각적인 정보를 받거나 인간과 소통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에이전트가 마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키텍처 중 하나인 이 리액트는 LLM이 주어진 환경에서 추론하고 행동하고 다시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 피드백 루프를 구현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LLM이 점점 사람처럼 동작하도록 AI 에이전트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LLM 기반의 에이전트는 점점 복잡한 일을 수행하도록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거의 AI는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할 것인가에 집중을 했다면,
현재는 AI가 다양한 태스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에이전트가 더욱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게 되고 이 아키텍처가 바로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란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본격화된 개념인데 인간이 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추론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인지과학 분야에서 좀 저명한 분들인 앨런 노엘이나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들이 만든 개념인데요. 인간의 인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가벼운 예시로 좀 살펴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이 코난이 범인의 행동을 보게 된다면 코난은 인지, 기억, 추론, 행동 이 네 가지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코난은 범인을 보고 지금 범인이 웃은 거 맞나? 라고 인지를 하면은 이 과거의 기억에서 범인이 안 들킨다고 확신하면 저런 표정을 지었었는데 라는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그러면 저 시간에는 범인이 안전하다고 느꼈나 보다 라는 추론을 거쳐서 그렇다면 비슷한 시간대에 이 식당에는 누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는 행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 및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더욱 인간처럼 동작하기 위해서는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가 이 환경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행동한 이후에도 그 결과를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 랭귀지 에이전트를 위해서 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제안한 논문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 기억과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 코알라라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발표에서 소개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장표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코알라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코알라에서는 에이전트가 더욱 사람처럼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모듈 그리고 행동을 담당하는 액션 스페이스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모듈을 나눠서 하나씩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모듈은 에이전트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현재 인식하고 있는 정보 등을 저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보 저장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 액션 스페이스는 에이전트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 내부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동작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메모리 모듈은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숏텀 메모리 그리고 두 번째로 롱텀 메모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숏텀 메모리는 워킹 메모리라고도 불리는데 에이전트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롱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시멘틱 메모리 같은 경우 에이전트가 학습한 이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이나 개념이나 지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피소딩 메모리는 에이전트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이나 또 어떠한 상호작용 같은 이벤트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프로시저럴 메모리는 에이전트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절차적인 것들, 예를 들면 방법이나 또 규칙이나 스킬 등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한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시는 한결이라는 친구가 친구 집에서 파스타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으로 한결이의 워킹 메모리에는 현재 한결이가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나는 친구 집 주방에 있고 파스타를 완성하는 게 목표고 또 친구 집 주방을 보니까 가스레인지와 냄비가 있구나 와 같은 현재 인식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한결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
즉 롱텀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요 한결이는 시멘틱 메모리,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팩트나 지식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 파스타를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파스타는 면과 소스가 필요하고 또 끓는 물이 필요하고 면은 물에 삶아야 되고 소스는 이런 것들이 있다처럼 한결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했던 지식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에피소딩 메모리, 즉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을 저장해둔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전에 파스타 만들 때 어땠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때는 물이 너무 적어서 면이 안 익었다. 그리고 면을 먼저 삶았더니 또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리고 친구 집에는 소금이 없었다. 등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학습한 스킬이나 절차를 저장하는 프로시저럴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냄비에 물을 붓고 또 가스불을 켜고 면을 넣는 이러한 과정들이 되겠죠. 이렇게 파스타를 다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다라고 한다면 한결이에게 사실 이렇게 오늘 친구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은 경험 자체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각 메모리에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기억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이 워킹 메모리에는 지금 상태가 배부르다라는 상태가 저장이 될 수 있고, 또 시멘틱 메모리에는 파스타는 500원 크기 정도가 1인분이다. 또 에피소딩 메모리에는 이 친구 집 가스불이 약해서 조리하는데 오래 걸렸다 등 이런 새로운 지식을 학습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 관점에서는 이런 과정이 바로 학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또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인간이 기억하는 것처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줌으로써 더욱 인간처럼 똑똑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액션 스페이스인데요. 에이전트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 내부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동작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액션 스페이스도 이 외부 행동과 내부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외부 행동은 그라운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서 API를 호출한다든지 또 인간이나 또 다른 에이전트와 대화를 한다던가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내부 행동은 에이전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 즉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에이전트의 워킹 메모리로 가져오는 행동인 리트리벌, 검색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워킹 메모리의 내용을 처리를 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행동인 리즈닝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를 롱텀 메모리에 저장하는 학습하는 행동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피소드 메모리에 1화를 추가한다던가 또 LLM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도 학습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즉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도 플래닝 스테이지와 이 엑스큐션 스테이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플래닝 스테이지에서는 LLM이 추론을 통해서 하나 이상의 액션 후보를 생성하는 프로포절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액션 후보들을 생성을 했다면 이 후보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이밸리에이션 단계가 있는데요. 이 과정은 사실 휴리스틱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평가 방식은 사실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평가된 행동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액션을 선택하는 셀렉션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셀렉션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액션이 없었던 경우 다시 이 프로포절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래닝 스테이지에서 선택된 행동을 실행하고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사이클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실행 단계, 엑스큐션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그니티브 아키텍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을 모델링한 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더욱 인간처럼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의 좋은 예시인 코알라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 기억, 행동, 의사결정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고, 특히 이를 통해서 각 에이전트 간의 비교도 가능해지고, 또 에이전트마다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거나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테이블은 각각의 에이전트를 코알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평가한 것인데요. 이 표에서 리액트를 예시로 보시면 해당 에이전트는 롱텀 메모리는 따로 없고 익스터널 그라운딩 과정은 디지털밖에 되지 않고, 또 내부적인 행동으로는 이 리트리버리나 또 러닝 같은 과정은 없이 이 리즈닝 과정만 있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 프로세스에서도 스스로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셀렉션을 하는 과정 없이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과정밖에 없다는 등 에이전트마다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할지 대해서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그니티브 아키텍처가 없었다면 각 에이전트마다 비교가 또 힘들고, 또 각 에이전트가 어떤 게 부족한지 좀 알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그니티브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코그니티브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이런 아키텍처를 에이전트를 위해 적용한 이 코알라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또 서로 다른 에이전트들 간의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또 기존의 에이전트가 모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거나 발전을 시켜야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